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등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7,000명이 넘어가면서 정부가 청소년 보호 방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 만 13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민 학부모 단체가 인권위 진정도 내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학부모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두 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도 많이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청소년들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가 네. 지금 다시 뭐 방역 패스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거의 뭐 강제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중요성을 강조하는 네. 것은 이거 소통도 좀 부족했고 충분히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청소년 해외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동안 우리 백신, 코로나 백신이 모두에게 이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통의 약처럼 개발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맞을 때도 불안감이 있었고, 또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확대되면서 아마 정부에서는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한 상황을 보고 이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뭐 결정을 했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 이 방역 패스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부가 백신을 이제 시작할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되지만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예. 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지만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그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게 예. 인센티브냐 차별이냐.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방역 패스는 다분히 차별적인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헬스장을 갔을 때도 뭐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내가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고, 예.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당신은 백신 맞지 못했으니까 운동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에 더 가깝거든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패스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 이번에 마찬가지로 학원들도 방역 패스가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됐는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업종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정부의 판단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까지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방역 패스 때문에 또다시 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그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정상화 시킨다든지 하는데 다 차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방역 패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당 생각은 아니고 김 전 비대위원 개인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개인의 네. 생각.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는 방역 패스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중교통도 못 하는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사실 위드코로나 하면서 10,000명까지는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까지는 충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원래 위중증 환자도 500명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850명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부하가 너무 강하게 걸린다, 의료 체계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소년 환자도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하고 또 학부모들 사이, 또 시민단체 사이 좀 원활한 대화와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정치 상황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발을 했는데 후보는 보이지 않고 김종인과 이준석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후보 잘 보이던데요. 후보 많이 보이던데요. 근데 이게 후보 원래는 그게
경선이 끝나고 나서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만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법에 맞긴 하죠.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다 그림자처럼 뒤로 물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종인이라는 사람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이 정당이 사실은 예. 과거에 굉장히 균일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지지층의 통일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들어온 20대 30대 대거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각각이 상징하는 각각의 그 지지자들을 어떤 지도자 내지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들이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장하고 하는 건데 이준석이라는 상징성이 분명히 그 우리 당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지지층과 20대 30대는 전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두 어떤 그룹이 국민의힘이라는 컵 안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유화제로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가지는 어떤 젊음이라는 장점 대신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신인이라는 뭐 장점이 있지만 각각 그것을 지혜 그다음에 뭐 연륜 뭐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기 때문에 나름의 삼각 체제를 이루어서 사실 이재명 후보는 3대1로 지금 싸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훨씬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긴장 관계를 통해서 뭔가 원팀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영 PD님은 네. 김종인하고 이준석하고 누가 더 잘 많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자, 물어보세요. 제가 저한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한 70년대생 이상은 다 이제 김종인만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한 MZ세대는 다 이준석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70년대 한 중후반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윤석열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지금 윤석열 후보는 혼자서 좀 아직까지 설 수가 없다. 뭐 정치 초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다양한 세력이 있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좌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더 넓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게 혼자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좀 더 큰 스피커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지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혼자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서 뭐 김종인, 뭐 이준석 심지어는 이제 AI 뒤에 숨는 것이 아닌가. 혼자는 뭘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이 3대1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조금 더 큰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김종인이나 이준석만한 스피커가 있느냐 여당에 안 보인다. 송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송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뭐 오늘 유시민 씨가 MBC 나갔는데 굉장히 핫했던데 뭐 그런 사람 데리고 올 그런 생각은 없어요? 뭐 선대위에 들어오시는 것과 무관하게 외곽에서 방송으로 다 활동을 하시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뭐 저쪽에는 3명이 됐고 다시 컨벤션 효과가 다시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 빨간 후드티 입고 부산에서 만났는데 걱정을 했는데 지지율에 전혀 뭐 윤석열 후보가 1%도 올라간 것이 없고 이재명 후보는 혼자 있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지금 그 부산 회동 이후에 추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3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은 후보인데 후보 경쟁력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그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그때 이제 지난 주말 것이 반영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요새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컨벤션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니 169명이나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스피커가 없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후보만 나서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후보 혼자가 국정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내각을 구성하고 어떤 지지층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떤 인선으로서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보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포트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후보 말고도 이준석이라는 어떤 2030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그다음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같이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도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전면으로 나설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후보가 있는데 후보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옆에 항상 후보 옆에 서 있고 마음이 내가 더 절급하신 스포트라이트를 거죠, 뭐 받아야 되지 이럴 거를 못 느끼시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우리 2030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스타를 키우기보다는 선대위, 청년 선대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하도록 했다. 그게 오히려 좀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세대 교체, 세력 교체를 하기 위한 권한을 줬다. 이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근데 생각을 그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언론에 어떤 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결국 아닙니다. 언론 제가 오늘도 지금 빅데이터 분석 보고 왔는데요. 아니, 이재명 저희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면이나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빅데이터 숫자까지 제가 누가 확인을 하고 일면을 많이 왔습니다. 장식하느냐. 이번 주는 사실 국민의힘이 정보를 다 가져갔었어요. 어떤 면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사실 아마 여론을 주대하고 자기 있다는- 그 뉴스만 좀 더 보게 되는 영향이 있는 것 어떤 같아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보셨는지는 잘 예.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정책 이야기를 좀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이야기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지금 하자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아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50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이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아니 정말 나라가 어렵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집권 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처음에 50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서 우리가 좋다 그렇게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야당이 뭐 어떤 대안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100조 하자. 우리한테 무슨 퍼퓰리즘이다. 전국민 재난지원 우리가 한 20조 정도 되는 거 얘기할 때 막 퍼퓰리즘이냐 돈포주냐 이러시더니 김종인 위원장님이 갑자기 100조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도 지금 하자 적극적으로 바로 답을 했어요. 근데 집권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급하고 지금 뭐 병상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7천 명 얘기도 하는데 지금 급한데 왜 집권 후가 급하겠습니까? 지금이 제가 급하겠습니까? 다시 소상공인에 물어볼게요.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지금이 급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집권 후에 하겠다는 건 그럼 아니, 표를 안 그러니까 받으면 바로 안 하겠다는 받으신다 겁니까? 그랬으니까 어떻게 받으실 건지 얘기를 해. 추경을 할 수도 있죠. 임시국회 소집해서 추경을 하는 방안이 있죠. 예산 편성한 지가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추경을 지금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집권 저는- 여당에서 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저는- 먼저 하자고 했고 우리가 저는 진심이 전혀 아니라고 받겠다는데 생각하는 게 보면 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50조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으로 12월 29일이고 12월 2일인가가 우리 아마 예산 마지막 기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2, 3일 정도 남기고 50조를 그때 가서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진심이에요. 사실 저는 그거 진심이라고 보지 않고 애초에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잘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말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상의 예산 편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공적기금을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적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연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100조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걸 소상공인한테 다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적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사례도 보듯이 1998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있을 때 예. 공적기금 130조 만들었어. 140조였나요? 만들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 있을 때도 30조 정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채무상환율 한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아니, 공적기금은 뭐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자산관리공사랑 예금보험공사랑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채를 사실상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굉장히 회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적기금을 조성을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융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돈을 풀어 오르면 사실 역행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공적 기금을 통해서 이연하면서 차근차근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가장 피해 많이 본 사람들 혹은 폐업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면서 2년 3년에 걸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혀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자. 원래 우리가 예.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도 동의를 하겠다. 지금 급하니까 빨리 예. 하자. 그리고 이 숫자도 야당에서 질렀어요. 그래서 선대위 대 선대위에서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밝혔는데 만나서 논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의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 것을 100조 지원하자고 한 다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발안 합의할 뺐어요. 사안이 아니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여야가 합의 안 하면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면은 집권을 잡으면은 뭐 독단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도의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30조 정도를 했잖아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사실상 이건 입법권을 활용해서 저는 이 선거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30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월 달에 대통령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30조 정도로 미리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면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심이면 네. 그 지역화폐 예산 30조 가지고 먼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걸 왜 선대위 대 선대위에서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종인식 치고 빠지기.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에 박근혜 선대위원장 시절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소수만 지급하고 하지 않았죠. 막상 이제 집권한 다음에. 예. 그래서 그냥 선거 전에 그냥 치고 당선만 되면은 실행하지 않는 그 보통 항상 해오셨던 치고 빠지기. 이거 아니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또다시 벌써 팽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윤 후보가 지금 50조 하자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왜 100조 안 하고 다시 또 윤 후보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김종인 위원장 한 거예요. 뒤에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저 100조 얘기를 했는데 뭘 윤 후보 숨어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따라서 좀 급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팔로우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야당에서 50조, 100조 이런 큰 숫자를 뭐 여당이 얘기하면 20조 얘기할 때는 파퓰리즘이다 그러놓고 지금 아무런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법 없이 그냥 당연히 지르신 게 전제가 아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파퓰리즘 맞아요. 거기는 파퓰리즘 맞은 이유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급하게 추경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50조 100조 이야기하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내년이죠. 내년 해도 적자 국채이 77조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지금 600조가 넘잖아요. 굉장히 돈을 펑펑펑펑 쓰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왜 그렇게 후하게 안 해줬느냐.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인 시절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거 말고 경기도에서 한 예산 중에서는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에 지원한 게 0%예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누구나 n분의 1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소상공인 포퓰리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자고 지금 야당에서 하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 좋다. 아니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 진심이 아니라니 우리가 전전날 하자는데. 그러면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대위 대 선대위에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협의하는 보세요. 것이 지금 맞다고 어차피 생각을 합니다. 180석 갖고 계시고 얼마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상임위원장들 이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뒤에 배석한 다음에 절도 하시고 입법권을 가지고 사실상 서포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조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도 근데 그렇고 전날 얘기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죠. 아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거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야당은 이거를 선대위 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의사가 왜 없는 건가요? 먼저 하자고 선대위가 했는데.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두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 네. 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되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 같은데 아마도 어떻게 될지는 최근에 김성애 지식백과 이거 구독자만 한 7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2030 특히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브다. 근데 여기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에 나간다. 윤석열 후보는 나가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잘 모르겠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는 것 같은데 2030을 잡으려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선대위에서는 전혀 들은 바는 없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김성희 지식백과 연락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혼선이 있었던 걸로 하는데 그러면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는 거는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일정 조율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캠프 쪽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당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연락 간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안 내부적인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만 그럼 나가게 되면
2030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유튜버니까 특히 게임 문제로 이번에 국민의힘에 새롭게 영입된 분들이 과거에 뭐 게임은 중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게이머들이 좀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뭐 게임도 한 가지 예고요. 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백과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랑 뭐 갈지 안 갈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금 이런 게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청년들 모아놓고 1시간 정도 지각한 다음에 뭐 탕수육을 부먹하냐 찍먹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오셨다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최근에 서울대에서 방문해가지고 청년 소통하신 것도 그렇고 매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전국적으로 돌면서 청년들이랑 굉장히 진지하게 소통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방송 출연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파토 낸 거는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님도 지난주인가요? CBS 한판 승부 출연하기로 했고 1시간 전에 갑자기 캔슬하셨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선대위가 너무 방송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너무 막 만만하게 너무 막 쉽게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서 제가 말씀드린 안타깝습니다. 대로 그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이걸 안 나간다 예. 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예.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아직 그럼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아마 분명히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을 받은 바가 없다고 예. 들었습니다. 자, 3분쯤 남았는데 한 번씩만 발언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한테는 조금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노재승 씨가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다. 네. 지도부에서 이 사안의 심각함을 캐치를 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권고는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당시 이제 임면권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사퇴 권고는 할 수 있고 결국 후보가 그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당사자가 결정을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재승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노재승 씨가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했는데 예. 부적절한 발언들도 많았고 예.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겠죠. 예.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과 당내에 그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맡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선대위의 컨셉이 예를 들면은 우리 지지층들에게 조금 더 호소하는 선대위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도를 지향하는 선대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했기 때문에 노재승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얻어지는 중도 확정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문이 가질 수밖에 예. 없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사퇴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은 어쨌든 노재승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 가슴에 상처를 좀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영입했을 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왜 찾아보지 않았냐. 두 번째는 이거는 꼭 국민의힘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불러놓고 책임 안 졌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들을 SNS에서 올렸는데 이거는 특별한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도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가 그 옛날 SNS만 찾아봐도 검증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급하게 영입을 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분이 선대위원장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땐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사퇴 권고하냐 이런 것이 좀 이 지금 청년들 진짜 데리고 와서 세상을 바꿔보라는 건지 데리고 쓰겠다는 건지 여당 야당 합쳐서 다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야당 다 안타깝다. 동감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